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 지난 시간까지 쭉 이어서 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장 다 재미있게 곱씹어 보셨죠? 사장은 더 재밌어요. 혹시라도 1, 2, 3장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올려둔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사장은 정말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 공감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특히 사장에.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장에 해당하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 지난 시간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서행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넘겨보죠. 전략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전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요즘 전략이 유행이죠. 울트라, 특급, 스투핏 그런 것들 유행이에요. 전략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이 책을 그분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매일 8시간씩 5일 동안 그러면 한 주에 40시간을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출퇴근 시간 2시간씩 감안하면 10시간에 5일이니까 일주일에 50시간을 일을 하고 있어요. 매주 50시간씩 일을 50년간 해왔는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만 꺼지세요 라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되죠.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야말로 미친 짓 아닐까? 라고 스티브 부세미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서행차선은 평범한 인생 행위라고 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 없는 대목이긴 한데요. 편안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편안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험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 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험심으로 가득한 인생.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고 싶죠. 근데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한 이야기죠? 아마존 설립자 베조스가 한 이야기죠. 그 사람이 쓴 책 여러 가지긴 한데 그 좀 쉽게 조금 짧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책은 이런 책이에요. 1분 베조스. 책이 얇아서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의 어떤 일대기 같은 것들 살펴볼 때 좋을 것 같고 지금 인도에서 서행차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인도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는 만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서행차선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 것. 자, 인도가 답이 아니라면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지 말라. 그럼 그 반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럼 그게 서행차선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는 틀린 답지라고 했죠.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되겠네. 이 길이 아니면 일로 가라. 라고 해서 제안한 게 서행차선이죠.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일단 당장 오늘을 희생하라. 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답지가 1번이 아니라서 2번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지. 알고 봤더니 3번, 4번, 5번, 6번이 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즐긴다고 했고 서행 차선은 오늘을 희생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라고 본다면 인도는 중요한 것이 이 즉각적인 만족,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서행 차선은 오늘 희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계기가 되는 게 이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각각의 단어를 딱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논리성을 가지면서 힘을 가져요. 그게 마치 맞는 거인 것처럼 책임감 있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 더 맞는 것 같은 거죠. 자,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행차선 여행자라면 뭐 이런저런 지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뭐가 있냐면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에 5일은 꼬박꼬박 출근해라.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뭐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라. 정년을 맞이하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라. 저축하고 또 저축하라.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하나 이상은 우리가 다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재미난 것은 처음부터 서행 차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걷다가 서행 차선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 넘어오느냐면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나이, 상황이 도래하면 보통 서행 차선으로 넘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대학생 때 1학년 때는 뭐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도 안 하고 열심히 놀았죠. 성적은 개판이었을 것이고요. 책임감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왔더니 막 책임감이 막 급상승해서 야 진짜 뭐 알죠? 그 복학생 도서관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책임감이 들었는지 군대한테는 감사하지만 어쨌든 책임감에 의해서 취업이라는 그 목표 때문에 사실은 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행 차선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취업을 하고 나서 쭉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또 약간 느슨하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돈도 벌게 되고 연봉도 받게 되고 내가 손에 평상시에 쥐기 힘들었던 돈을 만지게 되고 그러면서 돈도 좀 펑펑 쓰고 친구들 만나서 밥 사주고 연애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이 다가오면 다시 책임감이 급상승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서행차순을 가는 걸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또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애가 나오면 책임감이 또 급상승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또 서행차선으로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애가 또 결혼할 때가 되면 또 내려놓지 못하죠. 어쨌든 그 책임감이 서행차선으로 가게끔 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책임감은 참 좋은 단어인데 참 좋은 의미인데 우리가 부로 접근하지 못하게끔 가장 이 옷을 집어 당기는 어떻게 보면 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단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행 차선에 대한 재무 계획이 나와요. 그 재무 계획은 결국 그것도 재무는 전부 다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방정식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책임감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 방정식은 무절제라면 서행 차선의 부의 방정식은 책임 플러스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말아라. 그것을 믿지 말아라. 책임감 갖지 말아라. 왜?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서행 차선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길을 잃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길을 물었는데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주유를 하러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절로 가래.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지만 특히나 이제 낯선이가 아니라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주유소 직원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 내 사촌 또는 뭐 교수님 또는 TV에 나오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행 차선을 빠질 확률이 더더욱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것처럼 들리니까요.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르침에 인생을 거는 것은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자가 될 거라는 약속, 그 대가는 당신의 인생이다.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서행차선 인생에 대해서 딴죽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곰소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천천히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 딴지 걸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오늘 즐기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왜 사람들이 서행차순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 논리가 너무나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논리가 너무나 완벽해서 그게 옳은 것, 진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논리가 맞는 것과 진리인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논리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논리가 일목정연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확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얼굴이 반반한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모순이 없으니까요. 그 반듯함에 이제 옳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옳은 것, 그 진실은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을 언제 깨닫느냐. 한 50년 정도 잘못된 길로 쭉 가다가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거나 그 깨닫지 못하는 생각을 또 자녀한테 알려주거나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에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 우리 엄청 많이 들었죠. 책 문구에도 되게 많아요. 시간에 투자하라. 뭐 시간에 뭐 노력을 하든 뭐 돈을 묻어놓고 시간에 투자를 하든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 50%는 맞고 50%는 틀리다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100% 틀릴 수도 있고 100% 맞는 이야기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누구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내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50% 이상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걸 다 하죠? 내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내 시간은 적게 들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써야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시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둔다면 그것은 시간에 투자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시간만 온전히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더 해서 그걸 10년 동안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또는 묵혀두겠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보죠. 여기 뭐 이런저런 사례가 나와요. 법률 분야에서 12년 동안 법대를 졸업하고 뭐 로스쿨을 나와서 로펌에 이제 취업을 해서 한 주에 60시간씩 일을 하고 가족에게 소홀하고 사무실에서 뭐 시간을 보내면서 주말에도 회사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물론 돈은 좀 받고 있죠.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지금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를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승진될 거야. 그럼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기대로 또 참기 시작하죠. 참는 거야. 참고 인내하고 책임감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55세 은퇴할 계획을 가져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51세 한 4년을 남겨두고 은퇴 4년을 남겨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요. 안타깝죠. 당신은 서양차선 계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행차선 계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 이제 그러려면 내가 서행차선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길이 서행차선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서행 차선은 직업을 잃으면 서행 차선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 숲으로 그냥 실패로 돌아가요. 다 실패인 거예요. 직업을 잃으면. 그리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돈의 50%를 잃어도 계획은 실패고, 만약에 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손해를 보면 그 계획도 실패고, 서양 차선으로 가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계획들이 대부분 통제를 할 수 없는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다 시간이에요. 시간. 부동산도 오랫동안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주식도 사놓고 오랫동안 보유, 그 가치 주식을 사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보유.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적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서행 차선으로 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자, 믿을 만한 출처, 그 출처로부터 수집한 확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 얻어져서 나한테 내재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부모님, 대학에 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베드셀러 작가, 비싼 카페라떼는 그만 마셔라. 그리고 또 아는 친구가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월급의 10%를 저축하라. 뭐 어떤 이는 작은 부채부터 청산하라. 그런 여러 가지 충고들이 한 사람의 이 서행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고방식을 이어받아서 내 인생을 걸고 부를 향한 여행을 시작하면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봐왔던 11가지의 키워드, 그 지도에 담겨있는 11가지 키워드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가 부채였어요. 서행 차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부채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부채, 빚은 악마야. 내가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반드시 빨리 갚아버려야 되는 대상이야 라는 거예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뭐 가계부채, 대책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막 달아요. 아니 뭐 저렇게 대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거의 악의 근간으로 몰아가요. 근데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빚도 있고 옳지 않는 빚도 있는데, 대중들은 그냥 빚 이꼬르 다 안 좋은 거야 라고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인생살이가 다 정규 분포도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신기해요. 직업군 또는 소득 수준,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은 보통 어떤 주거 환경에 많이 거주하는가, 뭐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평균에 많이 쏠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균은 전부 다 답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달았어요. 그 빚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한 90%의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빚은 좋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하다고 봐요. 같은 장소에서 한 10년씩 거주하는 게, 또는 결혼해서 애 있어 봐봐 이사하기 힘들어, 애들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전학 가고 하겠어 라고 하는 게 대중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죠. 근데 만약에 한 2년 단위로 벨기에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뭐 계속 세계를 떠도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가족들도 계속 떠돌이 생활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아닌데, 내가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곳에서 10년이나 거주할 수가 있지? 물론 그분들이 되게 소수예요. 어떤 게 더 맞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선택이 그냥
뭐 옳다 틀리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 준수하지 않냐 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다. 그 1%의 사람들의 선택이 현명하다. 차라리 그 앞쪽에 있는 사람 말고 정규분포도에서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지를 가려면 중간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정답에 빨리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시간은 충분해. 나는 기꺼이 내 시간을 돈과 바꿀 거야. 65세까지는 돈을 모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정규 분포도에서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옳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편적이냐 아니냐. 저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옳다 쪽에 나는 손을 들어요. 한번 봐요. 숫자 1이 클까요? 0이 클까요? 1이 큰가요? 0이 큰가요? 99%의 사람들은 1이 크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숫자를 1은 폰트를 14 폰트로 적었고요. 0은 30 폰트로 적었어요. 1이 큰가요? 0이 큰가요? 글쎄요. 제 딸내미는 아마 0이 크다고 할 것 같아요. 0이 크니까요. 제가 말한 그 크다의 의미는 도대체 뭔 거죠? 수학적으로 어떤 게 크다를 물은 건가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답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 아까 0,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라고 논한다면 어떤 게 큰가요? 어떤 게 더 잘 될 수 있는가요? 하면 저는 0을 가진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왜? 하나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야 나는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그냥 약하게 길게 갈 거야 라고 할 것이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잃어버릴 것도 없고 뭐 아니면 도구 한번 해보자. 되게 절실한 상태. 그러니까 절실함의 크기는 누가 크냐면 0인 사람이 훨씬 큰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숫자 0, 1이 있을 때 어떤 게 큰가요? 그 앞에 숫자가 어떤 게 큰가요가 아니라 절실함의 크기는 어떤 게 더 큰가요? 라고 던진다면 0이 훨씬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제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해요. 다음 키워드는 교육이네요. 교육. 교육은 너무나 중요해. 왜 중요하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 교육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이론에 1%도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육관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너무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안 꺼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요즘은 공부가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것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실행을 할 때 어떤 것부터 활용해야 될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또는 정말 끼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는가 나중에 또 그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교육에 대한 상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돈에 대한 인식. 자, 돈은 기회. 한 푼이라도 계획하고 쓰고 아껴야 해.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안 되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주요 수입원은 내 직업이 수입의 유일한 원천이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 들고요.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이제 복리 효과를 이제 바라는 거죠. 복리의 힘은 위대해. 그리고 뭐 뮤추얼 펀드, 집값 상승, 퇴직 연금 이런 것들 빠뜨릴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 저축, 투자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부에 대한 인식, 일을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또 그 시간을 좀 내서 일을 해서 돈을 번 거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서행 차선으로 가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40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한 60세쯤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수익률이 좀 더 좋으면 뭐 50대 전에도 은퇴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그 내용을 짧게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부는 직업 플러스 투자가 돼요. 이것을 다시 나중에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 목적지는 인생의 황혼기에 즐기는 잉태 후에 안락한 삶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책임감과 통제력인데요. 내게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지. 그러려면 회사, 재무설계사, 정부, 경제 호황에 의존해야 한단 말이야. 상황에 의존하려고 해요. 대세를 거스르지 마라.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통제력을 잃은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늘리고 하는 그 전략에 있어서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브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자, 삶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작은 것에 만족하라. 뭐 좋은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죠. 작은 것에 만족하라.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아라.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검소, 저축, 뭐 그런 것들, 계획적, 은퇴 후, 희생, 여기 나오네. 서행 차선 여행에 필요한 그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와요. 검소, 좋은 성적, 비싼 커피 안 마시기, 뭐 좋은 차 안 타기, 화기를 취득하기, 초과 근무하고, 신용카드 해지하고, 월급의 10%를 저축하고, 퇴직연금 가입하고, 주식 조금씩 10%씩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공제받고, 복리 이해하고, 활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빨리 청산하고, 이런 것들이 서행 차선을 가는 사람들의 이 전략에 들어가는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많은 키워드들을 다시 요약해보면 심플해요. 검소 전략 대출하지 마라. 하나고요. 연금 들고 의료보험 잘 활용하고 펀드 같은 것도 가입하라.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공제 잘 받고 복리로 잘 활용하라. 그게 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키워드들이 다시 전문용어가 다시 나와요.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고 뭐 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근로소득세율, 그 다음에 의료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연금과 관련된 그 상품을 어떻게 또 종합적으로 이 재무 설계를 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풀다 보면 또 그 속에서 뭐 복리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전문 용어들이 나와요. 그걸 딱 접하게 되면 야, 내가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빨리 공부해야지 부에 빨리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또 그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위와 같은 전문 용어들을 접하게 되면 일단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행 차선 전략을 부자가 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당신을 속이려 들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의 작은 계획은 될 수 있지만 어떤 큰 종합적인 계획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다시 풀어 헤쳐요. 지도를 막 분해하기 시작해요. 이 지도를 수학적으로 분해하죠. 자, 아까 불안 뭐라고 했죠? 직업 플러스 투자. 불안, 직업 플러스 투자예요. 투자를 어떻게 하죠? 돈이 없는데.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에서 만들어낸 그 잉여금을 조금 저축해서 투자로 넣는 거죠. 그게 뭐 10%든 20%든 말이죠. 그러면
직업이 안정적이면서 또 직업이 계속 올라가야지만 더 많은 금액이 투자로 들어가겠죠. 거기서 일단 또 한계가 발생할 것이고요. 직업에 대한 한계 자체가 있고요. 투자는 또 투자에 대한 한계가 또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반박해주고 있어요. 자, 직업을 다른 말로 하면 원금 가치, 원금 가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재 가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투자는 복리이자 개념, 복리이자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 원금 가치 플러스 복리이자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직업, 원금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급여 플러스 근무 시간이에요. 시간당 급여 플러스 근무 시간. 뭐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시간당으로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단위로 해서 뭐 연 단위로 해서 측정하는 사람도 있죠.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금 가치가 뭐 시간당 급여 곱하기 근무 시간, 그 시간당 단가로 측정한 사람의 이야기고 연봉으로 따지는 사람은 연봉 이꼬르 원금 가치가 되는 거예요. 복리이자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하고요. 자, 따분함은 서행 차선 인생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부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따분하신가요? 주말에 따분해. 평일 퇴근하고 왔더니 따분해. 그 말은 서행 차선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따분할 시간이 없어요. 보죠. 씁쓸하네요. 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직장인들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떤 테스트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기차역에 서서 바흐 작품을 6곡을 연주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이 조슈아 벨로였는데 이 사람이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면 $100에 가까운 금액으로 해서 하자마자 매진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단 6명만이 그 아침 그 분주한 곳에서 단 6명만이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서 그 연주를 듣더라 라는 거예요. 박수 갈채도 군중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실험의 의미는 뭘까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걷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있어도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서행 차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금요일 밤에서 시작해서 그 월요일 아침 직전까지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의 인생은 월요일부터 그냥 365일이 다 우리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잘 봐요.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익률. 우리가 수익률이 10%입니다. 은행 금리가 뭐 5%입니다.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었더니 뭐 지금은 2% 3%밖에 안 되는데 적금을 들었더니 2%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때 그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인데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뭐 대비 돈을 얻은 거죠? 투자금 대비 얼마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금이거든요. 어쨌든 투자금이 인풋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가는 돈, 내가 뺏기는 돈, 내놔야 하는 돈. 그거 대비 이제 벌어들이는 건데 또 다른 수익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서행 차선의 수익률의 의미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 있는데 며칠을 지금 뺏기고 있죠? 5일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절반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뭐 대략 한 60%라고 볼까요? 그러면 매주 나는 시간에 대한 수익률이 마이너스 60%인 거예요. 마이너스 60%. 돈을 벌고는 있지만 시간에 대한 수익률은 매주
마이너스 60%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지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양 차선 지도를 전략으로 삼았다면 그 5대2, 5일은 희생하고 이틀만 지금 내가 가져가는 5대2 거래를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5일의 그 노예 생활, 그것을 그 2일간의 자유와 맞바꿨다라는 거죠. 참 웃긴 거예요. 원래 다 내 건데 신경이 맞바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그 이틀을 위해서 팔아넘긴 것이다. 그 말은 마이너스 60%짜리 수익률 상품에 가입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것을 금방 인식하지 못해요. 왜 인식하지 못하냐면 그게 돈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에. 돈은 시간은 마치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신이 들이는 시간 대비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에 거래하지 않으면 그 노예 생활의 틀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은 해야 돼요. 당연히 일도 해야 되고 투입해야 되는데 그 투입한 것 대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에만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돈은 똑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통제력이 있는 그 시스템과 관련된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전혀 불가능하죠. 뭐 가끔씩 뭐 연차 휴가를 쓰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당신이 투자한 자유는 마이너스 60% 수익률의 벽을 깨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라. 부를 정의하는 것은 자유다. 부를 정의하는 것은 자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인가는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고 100% 그 시간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뭐 한 장이 또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또 직장 생활에 대한 깊은 애환 이야기가 나와요. 대학을 나와서 하는 일이 고작 전화 돌리기라고 해요. 한 평도 안 되는 이 무슨 뭐죠? 파티션 안에서 전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근데 그런 직업이 우리가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서 전화기 띠띠띠 누를 줄 알고 1, 2, 3, 4, 5 구분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잘 알아듣고 뭐 그러고 잘 배려할 수 있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너무 많은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줄로 정의했냐면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이다.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먹이를 싹 주면서 계속 사육해가는 거예요. 자, 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그것을 제한받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부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향력, 두 번째는 통제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이름은 다 알아주는데 내 이름을 대면 아무도 몰라. 전 국민이.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통제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다 할 수 있는가, 시간까지 통제하면서. 그 두 가지가 빠져있다라는 거고요. 한심한 이유, 직업이 한심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네요. 첫 번째는 직업이 한심한 건 시간과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짝 이야기한 거예요. 자유를 위해 시간을 팔고 있다. 그러면서 표가 나와요. 건축가의 평균 연봉 6천만 원, 목수는 4천만 원, 미용사는 2,500만 원, 약사는 1억, 1년에 연봉, 이렇게 평균 잡았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연봉을 가지고 그 10억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
지금 연봉이 가장 높은 약사가 11년이 걸리고요. 좀 미용사 같은 경우는 뭐 4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모으면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죠? 떨어져 있죠. 그 10억이 10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10억을 벌었다 한들 그 10억 가지고 노후가 대비되나요?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뭐 거주비도 계속 올라가고 10억은 그냥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되죠. 계속 근검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펑펑 쓰려면 10억이 아니라 한 100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사라고 하더라도 10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세까지밖에 못 사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 돈을 벌지만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누가 이런 거머리 같은 공식을 만든 것일까?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고, 일을 안 하면 시간이 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고, 그만두지 않아서 시간을 뺏기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완벽한 공식을, 이 거머리 같은 공식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겠죠. 한심한 이유 두 번째는 제한된 경험이에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직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그냥 최근에 2개월 동안 이 사업 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배웠던 것, 그것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은 굉장히 제한된 경험만 하더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 그것만 배워서는 톱니바퀴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소모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하는 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한심한 이유는 통제력이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네요. 직업이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서 앉아 있는 것과 같아. 트럭이 있는데 뒤에 침대를 놔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운전하고 있겠죠. 하다 보면 막 덜컹덜컹 거릴 것이고, 뭐 정지할 수도 있고, 그 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그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 9월달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건 그로부터 3년 전이었어요. 2012년 언저리 월이 됐을 때 저는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둬야지라는 마음속의 결심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두지 못했고 그게 하다 보니까 한 3년이 지나버렸어요. 3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년에 그만둬야지 라고 결심을 했고,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아니 내년에 그만둘 거면 내가 지금 그만두는 거나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더 다닌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으로 단축시키고 지금 당장 내가 그만둬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또라이라서, 내가 미치광이라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과감하게 결심한 것일까? 나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한 공식과 같았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결국은 통제력을 내가 가졌구나 라는 거를 어렴풋하게 인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만큼이라도 인지를 한 거예요. 영향력이 요만큼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뭐 회사 다닐 때 22일을 일을 했는데 한 20일만 일해도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많이 벌 수 있겠네. 근데 그럴 거면 회사를 왜 그만둬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10일만 일하지 뭐
돈 조금 적게 벌고 그래도 시간을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요만큼의 영향력이 있잖아. 더 일을 하면 돈을 더 받을 것이고 더 일을 안 하면 조금 적게 벌겠지만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왜? 난 영향력이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그 요소 두 가지 뭐라고 했죠? 통제력과 영향력. 이 두 가지가 직업에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그 두 가지가 약간 있었어. 블로그도 사람들이 이웃 추가를 많이 해서 제 글을 많이 읽어주고 뭐 한다고 하면 되게 즐거워서 또 신청해주고 참여해주고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긴 일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뭐 이런 뭐 카페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조금 더 마음 먹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조금 더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그 두 가지가 정말 절대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장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직장생활 뭐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 뭐 재테크도 좋고 자기계발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걸 하면 영향력이 생기고 생기고 통제력이 생기나요? 통제력 생길 가능성 약간 있죠. 왜? 영어를 가지고 뭐 서브잡을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수입을 약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는 좀 약해요.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 공부 또는 영어 강사 또는 영어를 또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같이 병행한다면 그 노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남들 평균만큼 하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라고 그곳에 올인하면 서행차선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통제력과 영향력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이라도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재테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 들었던 게 어, 레버리지죠. 이 레버리지는 돈에 대한 레버리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레버리지는 이런 거였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지? 빚을 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빚 이자를 다 갚고도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한 30만 원씩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내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대출 이자를 다 갚고도 3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매달 30만 원의 이득을 본 게 아니라 드디어 나는 남들은 다 30만 원을 벌고 있으니까 이제 평균치가 됐구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달 30만 원씩 잃고 있다는 소리예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게 위험해.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평균이 됐으니까 더 플러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재테크는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 자금에 대한 레버리지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는 잊어먹고 살아요. 한 50대 넘어가서 나도 상가 주인이 돼봐야지, 월세 받는 사람이 돼봐야지, 월세 500 받는 사람이 돼봐야지 하면서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레버리지만 쫓다가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는 다 잃어버려요. 50세가 되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를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회사에 뺏기는 그 60%, 마이너스 60%의 그 수익률, 그걸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온 게 이제 0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0에서 가지고 와야. 안 가지고 온다는 말은 나는 매주 60시간에 수익률 60%를 잃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생각 하고 계세요? 저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 했거든요.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는 지금 60%를 계속 잃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걸 회수해서 빨리 만회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절실할 수밖에 사실은 없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선택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한심한 이유 또 네 번째네요.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행차선의 교리에서는, 근데 그것은 직장인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할 돈이 없어요. 월급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세금이 다 떼지고 들어와요. 내가 만약에 뭐 임원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연봉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보죠. 연봉이 2억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세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1억 5천을 초과하면 38%거든요. 뭐 5억을 초과하면 40%좀 되겠지만, 그럼 1억 5천을 초과했으니까 30%를 떼가요. 내가 2억을 벌었는데 40%를 떼가. 50% 떼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 1억도 안 돼.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또 생활비 내고 뭐 내고 학비 내고 뭐 하다 보면 계속 근검전략하고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빼앗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당신이 먼저 당신이 번 돈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고 그 남은 돈만 그게 내 몫이 된다면 절대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패턴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리고 근로자가 되면 안 된다. 근로소득으로 가지고 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법인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사실은 1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심한 이유 다섯 번째네요. 소득에 대한 횡포예요. 이런 거죠. 내가 가치를 인정받아야 소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누가 평가하죠? 내 윗사람이 하죠. 내 윗사람. 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5일 근무해서 되나요?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더 뺏기는 거죠. 그렇게 한들 평가의 한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득에 대한 횡포고요. 참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참 뼈아픈 일이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저한테 만약에 램구님은 뭐, 그럼 지금 직업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직업이 없어요. 굳이 타이틀을 달자면 저도 직업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강사일 수도 있고요. 학원 원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대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글을 쓰니까 작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유튜브 같은 것들은 뭐 크리에이티브라고도 하죠. 뭐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투자를 하니까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직업과 같은 것들인데, 이 직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누구한테 지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 시간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영상을 2시간짜리 만들었다가 뭐 다음 시간에 1시간짜리 만들어도 되고, 하루는 건너뛰어도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강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사는 이제 직원들한테 맡겨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다 주도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작가 글을 쓰는 것들 다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대중 속에서 어떤 강의를 하고 강연하고 이런 것들도 영향력과 관계가 있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영향력과 관련이 있고요. 크리에이티브도 마찬가지고, 다 영향력에 영향을 주는 직업군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면 선택하지도 않으니까요. 내가 무슨 음식점을 차려서 거기서 주인장 역할을 한다? 절대 안 하죠. 왜?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영향력에 있어서 한계가 조금 있고, 그리고 시간적 자유에서 많이 박탈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음식점은 항상 매일매일 문을 열어야 되고,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음식점을 열 수 있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음식이 있어요. 정말 맛있겠죠. 제가 만든 건데 눈으로 먹어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올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먹는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수익률을 일단 저는 가져왔고 마이너스 60%가 아니라, 그리고 선택권 제가 가지고 있고 지시받지 않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쪽 쭉 넘어가요. 계속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4장을 요약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요. 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두세 번 정도 읽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쫙 나중에 완성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을 반복, 학습,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서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계속 나가보죠. 당신이 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함정.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 요건은 통제력과 영향력이다. 이 말이 또 다시 등장해요. 자, 불안, 직업 플러스 시장에 대한 투자. 아까 또 그 방정식이 나왔네요. 서행차선의 방정식. 불안, 직업 플러스 투자. 근데 그 투자라고 하는 게 시장에 대한 투자라고 좀 적어놨어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직업에서 돈을 모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한계가 있죠. 더 직업에서 돈이 막 매년 연봉이 상승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업에서 받은 그 월급 수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태, 수준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또 즐겨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 투자 쪽으로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그런 투자를 추천하는 수많은 재테크 카페들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많은 곳이 있어요. 교육기관도 있고. 그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서행차선으로 가는 길을 자꾸 안내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만두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는 시간에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세요 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98% 서행차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도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의 디스커버리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부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 발견은 스스로 하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희 카페에 차별화가 하나가 한 가지 있다면 직업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둘 수 있다면 그만두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투자는 한계가 있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진행해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에다가 리소스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리소스 어디다 넣어야 되죠?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공식, 그 키워드들을 만들어가는 아까 영향력, 통제력 그런 것들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라는 거예요. 재테크도 당연히 해야 될 여섯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포지션이 100%다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못 됩니다. 너무 천천히 오래 걸립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희 카페의 차별화된 것 중에 하나죠. 저는 그것을 100% 믿고 있고요. 자, 부의 관리자, 소득의 내재 가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복리. 경제학 대가들이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겹게 반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죠. 근데 복리라고 하는 것이 뭐 완전히 허구는 아닌데 복리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활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왜? 복리에서 핵심은 그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복리의 가장 전제 조건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오랜 시간 들어가는데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를 못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일단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통제력 자체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죠? 매년 최소한 15%의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야 이게 돈이 막 눈덩이처럼 올라가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 정도 되려면 전 세계 1%,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메도프나 찰리 폰지 엄청나게 유명한 투자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1%가 하는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한두 번 어그러지면 복리 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복리 효과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시간이고요. 근데 재미난 건 잘 봐요. 적금을 들면 이게 연 단위로 움직이죠. 복리가 1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자,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 이게 시세 차익이 나려면 1단위로 시세 차익이 나나요? 아니죠. 보통 뭐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계약을 뭐 2년씩 하니까 2년이 지날 때마다 이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복리로 돼야 되는데 이 2년이라는 텀이 사실 또 너무 길어요. 몇 년을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기간 중에 그 바람직한 연간 수익률이 최소 15%씩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주면 복리 효과가 굉장히 반감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리의 핵심은 1을 넣어서 2가 되면 다시 2를 넣어서 4를 만들고 4를 넣어서 복리로 해서 굴러가는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넣어야지만 돼요.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수입원이 직장 그 월급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계속 넣을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예요. 빼쓰는 것들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뭐 연봉이 동결될 확률도 매우 높고요. 보죠. 수익률이 안 나오면 또 그만큼 더 넣어야 되는데 더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요. 뒤에 조금 뭐 재미없는 부분도 약간 나오고요. 불안, 시간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인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항상 불안, 뭐 이런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불을 정의하는 것은 자유다. 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육. 저도 예전에 특히 직장생활 초년생 때 그 고민을 했어요. 회사 딱 2년 내에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자.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유학을 떠나자. 뭐 MBA를 가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뭐 좀 초기 투자금 들겠지만 갔다 오면 거의 과장급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연봉이 높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내가 투자했던 금액을 금방 다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교육 과정 동안 몇 년의 시간을 일단 다 잃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게끔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연봉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연봉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자보다 조금 나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사원에서 시작해서 평범하게 쭉 가는 것보다 조금은 나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재같이 연봉을 높이려고 이제 교육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학교를 중퇴했다고 해요. 서행 차선의 함정, 뭐 이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 쪽 있고요. 자가당착에 빠진 서행 차선의 구루들, 날 따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투자 자문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뭐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 그 선수들을 너무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학습하고 공부하고 조금 생각을 좀 뛰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불어가는 방정식 그 방정식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론과 실체가 동일한가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전략하고 뭐 보험 가입하고 그리고 자기 수익의 10%는 뭐 주식에 투자하고 또 10%는 뭐 토지에다가 투자해서 30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부자가 되냐는 거예요. 부자가 됐냐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다른 방법보다 요만큼 더 좋아지는 방법 아닌가라는 거예요. 진정 부로 가는, 추월 차선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서행 차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출구가 있다고 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서행 차선 속에서도 부의 추월 차선만큼 괜찮은 길로 갈 수 있는 출구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저항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 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더 벌어야 돼. 근무 시간을 늘려서 내재 가치를 더 높여야 돼. 이직해서 부업으로 또 내재 가치를 상승시켜야 돼. 학위를 따서 내재 가치를 상승시켜야 돼. 더 높은 투자 수익률 나는 상품에 투자해야 돼. 투자 기간을 늘려서 복리로 뭐 해야 돼. 투자 자금을 더 늘려가지고 뭐 해야 돼. 뭐 그런 저항을 하죠. 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 가치 마이너스 개인의 지출인데, 이 개인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것에 준하는 라이프 스타일로만큼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맞벌이 하기 전과 맞벌이 한 이후 조금 더 저축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수식으로 계산한 것만큼 돈이 안 모아져.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맞벌이를 하니까, 야, 이 정도 보니까 그래도 교육비 이 정도 써야지. 그래도 한 번씩 여행 갔다 와야지. 하다 보면 정작 내가 모으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한들 1억이면 그래도 이 정도 차를 사야 되고, 이 정도 거주 지역에 살아야 되고, 거주비에서 나가고 뭐해서 나가고 뭐 사람들 만나서 관계하고 또 내가 밥도 사야 되고 당연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비밀의 출구는 하나인데 그 대상, 예시가 누구냐면 운동선수, 가수, 뮤지션, 배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부의 추월 차선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명성,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통제력은 어차피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질 수가 없어요. 빨리 그냥 내려놔요. 통제력은 꼭 가져야 될 게 영향력이다. 명성이다. 직장 생활할 때 그냥 평범한 부동산 조사원이야. 근데 평범하지가 않아. 책을 막 3권씩 썼고, 나는 입지에 대해서 전문가고, 사람들이 막 불러주고, 또는 나는 그냥 IT 개발자인데 IT 컨퍼런스만 열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막 연사로 나를 초대해주고,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출 수 있는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 아니라 특화된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분야도 찾아야 되고, 그걸 또 키워나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쨌든 그 노력은 확실하게 보상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탈출도 할 수 있고, 그걸 탈출할 수 있으면 직장도 그만둘 수 있고, 통제력도 가져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걸 또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직장인들의 해법, 완벽한 해법이 지금 이 키워드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을 모르는 전 국민이 절반 이상 되겠죠. 5천만 인구의 부의 초월 자선을 읽지 않은 사람이 저는 절반 이상 된다고 봐요. 절반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은 사람은 10%, 20%, 읽은 사람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걸 읽은 사람 중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 중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은 또 10%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하면 그냥 착 간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전문가를 쫓아다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요를 물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걸 빨리 발견해서 그걸 실행하고 자충우돌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 길로 달려가면 분명히 성공하는 길이 맞긴 한데 아마 여러분은 이런 고충을 겪게 될 것이고, 이 고충을 겪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약간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그건 분명히 도움이 되죠.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 뭐 엄한 소리 하는 전문가를 들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해서 나는 임원이 되고 경영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중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CEO가 돼서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손을 터는 거. 그것만 출구 전략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뭐가 어렵냐면 거기에 도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시작해서 자기만의 능력으로 그 CEO까지 올라가려면 참 봐요. 지금 모든 기업에 그러니까 원래 그 사장의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2세나 그런 사람들 말고 자기 실력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해서 그 사장까지 된 사람들의 나이를 봐요. 나이를. 대부분 다 50대 이상이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 시간을 다 소비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길도 정말 험난하죠. 거의 뭐 별을 따야 되니까요. 자, 백만장자들은 돈이 많은가? 정말로. 가끔씩 이제 돈 많다는 백만장자들이 막 TV에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돈이 많은가라고 봤을 때 백만장자의 뭔가 거듭나는,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도 돈이 남아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 순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길에 도달하려면 일반적인 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길죠? 이 사장을 어떻게 요약해야 될까요? 저는 내 머릿속에 남는 건 키워드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영향력을 키우거나 통제력을 가져라. 직장인이라면 어차피 통제력을 못 가지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도 가져라. 나중에 직장인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그 2가지를 다 가져야 될 것이고, 돈에 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에 대한 그 레버리지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야 된다. 마이너스 60%를 빨리 회수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그래야 부의 추월 차선으로 이제 입장표 딱 끊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년, 2년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가 완전 달라지니까요. 희망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부자를 만드는 지도, 부의 추월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번보다 사실은 4번의 이야기를 곱씹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한순간에 5번으로 갈 수가 없어. 이해돼요? 5번을 바로 못해요. 4번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비집고 그 출구 쪽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게 돼야지만 5번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5장보다 4장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도로 가는 사람들과 서양 차수로 가는 사람들은 딱 분리된 게 아니라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면서도 근검절약하는, 우리가 보통 인생이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아끼다가 뭐 어떨 때는 또 근검절약하다가 뭐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인도와 서양 차선을 오락가락 하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다가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아이고야 우리 통장에 왜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갔지 하면서 서양 차선을 왔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일상이 또 루즈해지면서 야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겠니 하면서 인도로 갔다가, 그래서 그 2가지 분류는 거의 한 그룹이에요. 근데 굳이 2개로 쪼갠 것 뿐이고, 여기서 이제 서행 차선으로 출구 쪽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진정한 방법, 솔루션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랭군이었습니다.